자 봅시다. 21문제 1번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가 나누는 대화 밑줄 치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이제 수능 유형이라고 보신다면 나누는 대화라고 했을 때는 뭐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내용이 있거나 그래야만이 서로 무슨 대화를 하겠죠. 한번 볼까요? 이럴 때는 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1960년대 초 당시 살던 성북동에는 비둘기들이 채석장으로 쫓겨 돌뿌리를 쪼았다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성북동에 비둘기는 없는걸요. 채석장도 없어요. 요즘은 비둘기들을 보려면 도심으로 들어가 시청 광장쯤에서 팝콘을 뿌리지요. 순식간에 몰려드는 비둘기 때 겁없는 손등까지 올라와 만져도 도망가지 않고 소리쳐도 그냥 얌전히 팝콘을 먹지만 나머지 부스러기 하나마저 먹으면 올 때처럼 어디론지 사라져버리는 비둘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는 눈으로 손으로 애원해도 다시 오진 않아요. 자, 김광석 시인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김광석 시인은 성북동 비둘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자고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원래 산에는 번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번지가 새로 생겼다는 건 누가 사는 겁니까? 인간이 새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이 뭘 파괴했다? 자연을 파괴해서 문명을 만들었다.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그럼 문명에 의해서 자연이 밀려난 거죠.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산업화 가슴에 금이 갔다. 누구 가슴이죠? 비둘기.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채석장 포성 밑줄 치시고요. 결국은 누구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겁니까? 비둘기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채석장의 포성은 문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침 구공탕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이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옹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람과 평화의 비둘기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단 얘기입니까?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됐었는데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람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 자연은 파괴됐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가가 하는 얘기죠. 1번 성북동에 살던 비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 그렇지요. 적어도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던 시절에 대한 향수 같은 건 있었으니까요. 맞고요. 3번 요즘의 비둘기는 언뜻 보면 인간과 가까이 보이지만 사실은 먹이를 줄 때만 가까이 하는 것 맞네요. 이것도 4번은 틀렸죠. 왜? 나의 화자가 말할 때 성북동에 살던 비둘기는 사람과 가까이 살았으니 그런 점에서 요즘 비둘기와 유사하다고 아니죠. 사람과 함께 살았던 건 자연과 인간이 뭐가 됐을 때입니까? 공존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아마 이 2번 문제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릴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한번 봅시다. 보기에 밑붙인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안절부절이라는 단어는 원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지를 모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말이 다른 말과 결합 밑줄 치시고요. 합성어로 쓰일 때는 하다와 결합하지 못하고 반드시 무엇과만 부정의 뜻을 지닌 못하다와만 결합하여 안절부절 못하다로만 쓰인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 안절부절 못하다는 안절부절에다가 뭔가 붙어서 합성어가 됐다는 얘기죠. 또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말 중에 이처럼 다른 말과 결합입니다. 결합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뭐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단일어가 아니고 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용될 때는 하다, 않다나 못하다 등과 같이 부정어 동그라미 부정어만 동그라미 결합하여 쓰이는 말이 많다. 여러분 그는 늘 터무니없는 인데 기본이 뭡니까? 터무니라는 단어에다가 터무니가 원래 뭐죠? 터무니라는 단어가 명사입니다. 정당한 근거나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에다가 터무니 있다가 있어요? 터무니 없다라는 거와만 결합해서 터무니 없다가 된 거죠. 지금 부정어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터무니없다가 원래 하나 아닌가요? 아니에요. 터무니라는 명사에 없다가 붙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옷, 그 정답은 1번이고요. 그는 옷이나 가방 등 모든 것이 변변치 않았다. 변변치 않았다는 변변 플러스 하다입니다. 그래서 찬타가 된 거죠. 잔타와 찬타의 구분법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기본에 보면 다 있습니다. 잔타와 찬타를 구분하는 방법, 이거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울림소리와 모음이 하면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듣고 모르면 뭐 하면 돼요? 아, 체크해놨다가 아, 찬타 나중에 보면 나오니까 기본서에 좀 더 자세히 봐두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보면 볼수록 시원찮은, 시원이라는 단어에다가 하다가 붙은 겁니다. 네 번째, 그는 어디가 마땅이란 단어에다가 하다가 붙어서 차는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데 얘는 하다가 아니라 뭐가 붙은 겁니까? 1번은 없다가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마땅찮다, 시원찮다, 변변찮다, 기본형이 마땅찮은, 마땅치 않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마땅, 시원 다 단어가 있는 겁니다. 3번, 다음 중에서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 그랬죠. 자, 1번. 그가 듣도하다 그랬습니다. 띄어쓴 거 맞습니다. 왜요? 듯이 뭡니까 여러분? 오다에다가 리을이 와서 관형사형 어미가 돼서 관형어가 된 거죠. 그러면 띄어쓰고 듯은 의조명사하고 도는 보조사가 되니까 의조명사는 띄어쓰는 건 맞고요. 결혼에 실패하다니 참 안 되었다. 여러분 안 되었다의 품사는 형용사죠. 그런데 잘 보세요. 부정문의 경우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됩니까? 붙여 쓰셔야 됩니다. 금강산이 가본 가본바 본버 니은바 맞죠? 과연절경이득은 잘했고요. 자 보세요. 관용사형 어미 뒤에서 니은바가 뭐일 때는 방법이나 일을 나타낼 때는 뭘 하고요? 띄어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앞말에 대해 뒷말이 보충관계를 갖는다면 니은바는 뭐가 됩니까? 붙여 쓴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고요. 그 책을 가까운 데다가 놓아라 맞고요. 4번 다음 중에서 복수표준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복수표준어. 아닌 것만 찾아볼까요? 여러분 아닌 게 뭘까요? 복수표준어가 아닌 것. 맨날 쌉싸름하다 쌉싸래하다 애달프다 애달다. 애달다와 애달프다 중에서 뭐가? 애달프다는 맞지만 애달다는 비표준어입니다. 애벌레와 어린벌레 중에서는요. 애벌레만 맞고 어린벌레는 뭐가 되는 거죠? 비표준어입니다. 우리 어린벌레 안 하잖아. 그냥 애벌레 하잖아요. 봉숭아 봉숭화 다 맞는 것 같은데 봉숭화는 비표준어입니다. 가엾다 가없다 문제 없고요. 땅콩 호콩 문제 없습니다. 야멸차다 야멸치다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천장 천정은 비표준어입니다. 짓무르다 짓물다 비표준어고요. 아주 영판 중에서 영판은 비표준어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몇 개 남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정답이 되겠죠. 다섯 번째도 보세요. 훈민정음 밑줄 치시고요. 규정 중에서 음절리이루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장 관계 깊은 겁니다. 음절이루기와 1번은 뭐에서 말했습니까? 냉중소리는 다시 첫소리로 쓴다. 이건 뭐죠? 종성법을 어디에 쓴다? 종성법으로서 받침에 대한 규정이죠. 초성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성에 쓴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성은 킹세종 오빠가 따로 만든 적이 없잖아요. 초성을 갖다 다시 쓰는 거잖아. 두 번째는 먼저 첫소리를 어울러 쓴다면 갈바스라 내중소리도 기역소리도 한 가지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2번은 병서법입니다. 그러니까 초성이나 종성을 합쳤을 때는 어떻게 써라? 가로로 나란히 쓰라는 규정입니다. 종성법. 이거 뒤에서 우리 고전할 때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초성의 글자에 중성 글자를 붙이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죠. 됐죠? 근데 이거는 표기 방법만 말하니까
음절 이루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따로 부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글자는 단독으로 뭐 하지 못하고 소리를 이루지 못하니까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성과 합쳐서 소리, 즉 음절을 이룬다는 규정. 정답은 4번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보기 문장을 이용하여 글쓰기를 하려고 할 때 기억 대입된 순서를 가장 잘 배열한 것. 여기는 우리가 지금 독해를 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좀 하고 갑시다. 자, 우리 비문학에 보면 주장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남의 주장도 나오고 나의 주장도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러죠? 남의 주장과 나의 주장을 동시에 쓰는 것. 통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통념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방식을 바로 통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합니다. 근데 통념은 반드시 누가 먼저 온다? 남의 주장을 먼저 씁니다. 그럼 남의 주장에서 자신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 말하고 싶은 것에 무슨 어떤 특징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러면 남의 주장, 나의 주장은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나눌까요? 뭘 가지고 남의 주장, 나의 주장인 걸 알 수 있어요? 특정한 용어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흔히라는 말이 있으면 내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하는 말이에요? 남들이 하는 말이죠. 남의 주장이에요. 또는 의뢰 이런 말들.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통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란 겁니다. 또 많은 대다수의 무엇들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그럼 남의 말을 인용한다라면 뭐먹고 뭐뭐라고 뭐뭐하고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들이 말하고 싶은 뭐가 있을까요? 주어부 즉 화제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식하게 말하면 뭐다? 글쓴이가 무엇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서술부도 있죠. 서술부란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속성이란 단어가 보이고요. 관점이란 단어도 보이고 또는 태도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것의 성질이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그리고 하고 갑시다. 근데 내 주장에선 얘와 어때요? 생각이 다르니까 역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어부가 있고 서술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주장과 남의 주장에선 이 주어부가 뭐하지 않는다?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반면 뭐는 이 서술부는 어떻게 된다? 바뀝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1번. 우린 이것만 읽는 겁니다. 지금 2번
3번 할머니 짐에 올라탔다. 4번 보는 아이 아이스크림을 철수가 먹어버렸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자, 다시 한번. 처음에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뒤에 막 뭐라고 써졌지만 우리는 이것만 보고 나서 자, 윗글의 글쓴이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일까요? 철씨. 저기 주제는 뭐냐? 여기 뭐라고 글이 있는데 우린 이것만 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문장이. 모르지 않나? 아니지. 알 수가 있어야지. 분명 배웠잖아 지금. 1번? 2, 3, 4? 틀렸어요. 답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이걸 배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하니까 누구 주장이에요? 남의 주장이잖아 지금. 뭐뭐라고 했으니까 또 이것도 남의 주장이잖아. 그럼 남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철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철수의 어떤 성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럼 내 주장은 뭐는 바뀌지 않는다? 주어문은 바뀌지. 나도 뭐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철수에 대해서 말할 거죠. 철수의 어떤 성질? 이건 변해야 되니까 어떤 성질? 부정적 성질을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 한 번 더? 이해돼? 철수의 성질이 바뀌어야 되잖아. 이건 누구 주장? 남의 주장. 이거 누구 주장? 나의 주장이잖아. 됐어요? 자, 그런데 잘 보나요? 철수와 영희는 엄마 청소 도와드렸으니까 성질이 긍정적 성질이에요? 부정적 성질이에요? 긍정적 성질. 그럼 얘는 뭐도 틀렸고 지금 성질 자체가 아니에요? 틀렸죠? 이 긍정적 성질은 누구의 주장이죠? 남의 주장이잖아. 주장은 누구 주장? 글쓴이의 주장이니까. 글쓴이의 주장은 아니고 누구 주장? 남들의 주장이잖아 이거는. 두 번째, 아버지 지갑에 손댄 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잘 보세요. 근데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지금? 철수였는데 이거 누구도 들어가서 안 돼요? 범위를 벗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틀렸어. 3번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보세요. 지나가는 할머니 짐에 올라탔으니까 이 행위 자체는 부정적 성질이에요? 긍정적 성질이에요? 부정적 성질이죠. 근데 뭐가 안 보여 지금? 그렇죠. 주어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면 당연히 철수겠죠. 어디 당연히란 말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없어서 안 돼요 지금. 세 번째 보세요. 주어 있어요 없어요? 철수 있죠. 철수가 하는 행위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남들은 철수가 착하다고 하지만 나는 철수가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몇 번? 4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의 주장 나의 주장이 통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동그라미 치고요. 누구 주장이 시작됐죠 지금? 남의 주장이죠. 남들이 말할 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대요? 기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기계의 성질은 뭡니까? 뭐가 없다? 감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기계는 컴퓨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컴퓨터 기기 맞아요 틀려요? 자동차, 핸드폰 이런 게 다 기계잖아요 지금. 다 기계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계 범주 안에 들어온 건 다 기계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내 주장은 뭐가 반드시 여러분들 남의 주장과 나의 주장 중에 반드시 남의 주장이 먼저 나와요? 죽었다 깨도 남의 주장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아니죠. 반드시 나와야 돼요. 먼저 나오고 누구 주장으로 글을 끝내야 돼요? 내 주장이 나중에 나와야 글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의 주장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내 주장은 뭘까요 여러분들? 내 주장은 뭘까요? 누구는? 기계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감정이 있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 그럴 때 여기 뭐가 온다? 역접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역접 뒤부터 누구 주장이니까? 내 주장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세모 돌리세요. 그리고니까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컴퓨터는 컴퓨터 동그라미. 이게 뭘까요? 기계는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지능을 가질 수 없다죠. 그러면 여기는 기계는 뭐 할 수 없다? 감정이 있다 없다? 없다죠. 기계 대신에 뭐가 나온 것 뿐이죠? 컴퓨터가 나온 것 뿐이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주장이죠? 남의 주장입니다. 분명히. 두 번째, 그러나 니은 그러나 세모 돌리시고요. 실제 우리는 감정 동그라미 치시고요. 감정 조절하는 두뇌 작용을 정보 처리 측면 미추칠까요? 정보 처리 측면이니까 정보 처리하는 것은 인간일까요? 컴퓨터일까요? 컴퓨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컴퓨터를 통해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죠. 그러면 기계를 통해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 누구 주장? 나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인공지능학자들 도 동그라미 컴퓨터 동그라미 감정을 갖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죠. 그러면 디귿은 무엇이 되는 거죠? 컴퓨터 뭐 할 수 없다? 감정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 주장? 남의 주장. 그러면 잘 보세요. 기역 디귿 니은이 나오든 아니면 디귿 기역 니은이 나오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여기 누가 나왔습니까? 여기에는 특정한 인물들이 나와서 예시죠. 그러니까 뭐부터 나오고 아니 뭐부터가 아니라 얘와 얘 중에 뭐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걸 보니까 그리고가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뒤쪽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디귿 기역 니은 어디에 있어? 없네. 그럼 반대로 찾아야지. 어떻게 찾아야 돼요? 기역 디귿 니은 정답 몇 번? 2번. 그럼 우리 추론해 봅시다. 만약에 답지가 그렇게 되면 요 앞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요 앞에도 같은 내용 다른 내용? 같은 내용이니까 뭐가 기계가 뭘 가질 수 없다? 그렇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통념 문제 많이 보입니다. 7번 다음 중에서 외래어 표기가 바르게 된 것끼리 묶인 것 그랬습니다. 컴플렉스 터미널 뷔페 다 맞았나 이거? 아니죠. 컴플렉스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콤플렉스가 있는 거죠. 터미널은 없고요. 터미널이죠. 2번 플랜카드 없습니다. 플래카드입니다. 또 어떤 사람 플랜카드라고 하는데 플래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쿠알라룸푸르 맞죠? 쿠알라룸푸가 아니라 룸푸르. 그 다음에 블라우스 다 맞으셨네요. 정답은 2번. 3번은 모차르트 없고 모차르트 케첩 아니죠. 케첩 케이크인가요? 케이크인가요? 케이크. 호르몬 주사가 없고요. 호르몬 주사를 받고 소시지가 아니고 소시지 맞죠? 카페가 아니라 뭡니까? 카페. 자, 8번. 또 요것도 합시다. 우리가 비문학을 할 때 문단이 2개 이상일 때, 보통 문단이 여러 개가 될 때는 첫 번째 문단에서 2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저걸 했으니까 가자고요. 비문학을 볼 때 여러분들, 글 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똑똑이로 본다, 멍청이로 본다? 멍청이로 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해줘야 된다? 내가 뭘 말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어요. 어휴, 니들 멍청하니까 아직도 공무원 안 됐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 지금. 아, 똑똑했으면 됐겠,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고위 공무원이 됐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2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해 줄까요? 처음부터 자기가 뭘 쓸지, 그 다음에 이거의 어떤 특징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주어부와 서술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 이제 주어부와 서술부는 뭔지 알겠죠? 주어부가 뭡니까?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철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뭘 말한다? 서술구는 특징이니까 철수에 무엇을 말하고 싶었다? 착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알아요, 몰라? 누구에 대해서 말할지 알았어, 몰랐어? 철수가 어떤 놈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 한다? 다 알지. 그럼 잘 들어, 잘 들어. 이제부터 철수가 왜 착한지 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 앞으로 뭐가 될래요? 전개될 내용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문단에서.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문단이 이렇게 있다면 1번은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멍청이로 보니까 첫 번에 뭘 말해줘야 돼요? 1번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가끔 얘가 중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앞에 뭐를 들어버리면 얘를 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약간 밀리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나올까요? 다 알았으니까 잘 들어. 내가 첫 번째 문단부터 다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이제부터 철수 어떤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봐. 하면서 뒤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찾으면 여러분들이 주어구와 서술구를 찾는다라면 앞으로 글이 어떻게 될지 글쓴이가 뭘 주장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단락. 그래서 우리 글을 찾을 때 보통 무슨 글 아니면 무슨 글 주장이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식? 두괄식. 얘는 뭐? 미괄식.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선생님 가끔 가다 보면요 중간에부터 핵심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있어요. 만약에 단락이 4개예요. 이렇게. 단락이 4개인데 여기가 핵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여기다가 뭐가 나와버리면 역접을 해서 뒤집어버리면 여기 여러분 역접이 나오면 앞쪽이 핵심이에요? 뒤쪽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문단 자체에서 처음부터 역접을 해서 말하고 싶은 걸 이쪽이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걸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궁극적으로 궁극 세모 돌리시고요. 궁극이니까 부분 내용일까요? 전체 내용일까요?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하나. 나온 김에 한 번 더 어디를 지울까? 이쪽 지울까요?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철수는 K고를 다니고 뭐 할까요? 엄마 말을 잘 듣는 학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철수가 왜 그런지 다 설명했겠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여고 다니는 여고생 영희는 친구를 위해 헌혈을 했다 합시다. 세 번째 누구 할까요?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박은희는 뭐 할까요? 모범생이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문제를 두 가지로 낼 겁니다. 첫 번째 문제,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번째, 글쓴이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제일까요? 다른 문제일까요?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히. 접근법이 달라요. 차이는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가장이라는 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잘 보세요. 이거부터 해볼까요? 글쓴이의 주장으로 적절한 건 갑자기 3번을 보니까 영희는 여고를 다니는데 뭐가 된다? 착한 학생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영희는 여고생인데 착한 학생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용이 달라진 게 없죠? 근데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건 그랬습니다. 여고생 영희는 친구를 위해 헌혈하는 착한 학생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 한번. 2번 글쓴이의 주장으로 적절한 건 그랬습니다. 여고생 영희는 친구를 위해 헌혈하는 착한 학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고생 영희는 친구를 위해 헌혈하는 착한 학생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에이? 다시. 왜 틀릴까요? 이 가장이라는 건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적절한 걸 찾으라는 건 부분적으로만 맞아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건 이 세 개의 뭘 찾아내야 된다? 공통점을 찾아내야 가장 적절한 겁니다. 적절한 거는 부분만 맞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의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공통점은 뭘까요? 다 공통적으로 뭐? 고등학생은 어떻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그렇죠? 고등학생들은 다 괜찮다. 고등학생은 착하다. 요즘 고등학생은 바람직하다가 나오면 정답이겠죠. 세 개를 다 포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도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걸까요? 가장 적절한 걸까요? 가장이란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포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나중에 독해할 때 보면은 아이씨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진짜? 자 한번 갈까요? 가장입니다. 첫 번째 단락만 먼저 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대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글쓴이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대요? 역사학이죠. 역사학이죠. 그럼 앞으로는 역사학이에요. 그럼 역사학이 어떤 성질을 말하고 싶대요? 객관성, 추구, 밑줄. 그럼 역사학은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세모 돌리시고요. 핵심은 앞쪽 뒤쪽? 뒤쪽. 이제 읽으셔야죠. 역사 인식이 주관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객관성이 위협받는 데에 밑줄. 역사학에 고민이 있다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역사는 어떻게 가야 되는데? 객관성을 띄워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뭐가 들어가서? 주관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 이거죠. 날 보세요. 이거 안 봐도 돼요. 그럼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역사는 뭘 가져야 된다?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또는 주관이 배제되는 이거 이렇게 나온 게 정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찾아봅시다 답지. 몇 번? 몇 번? 아 왜 자신이 없어요? 몇 번? 4번. 잘 봅시다. 날 봐. 다시 좀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역사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이야기하는 주요한 주관적 요인으로 개인적 편견 동그라미. 편견. 그러면 주관적 요인은 편견이니까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편견. 집단적 편견 동그라미. 역사적 해석에 관한 이론과 세계관을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 주관적 요인 동그라미. 미주치가 편견과 개념적 체계로 단순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주관은 다 뭐가 생겼다? 편견이 생겼다는 얘기를 계속 하겠죠 앞으로. 그럼 좋은 얘기란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니까 궁극적으로 말한 건 이런 건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없애려면 뭐 합니까? 역사를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당연하겠죠. 아니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셔야 어떻게 좀 빨리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뭐 나온 김에 마지막 단락도 한번 봅시다. 이뿐만 아니라 밑줄일까요? 밑줄 이제부터. 우리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계속입니다. 개념 체계에 대해서도 밑줄, 비판과 반성을 할 수 있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출근해볼까? 인식의 출발점 동그라미 치고요. 인식의 출발점은 주관이었을까요? 객관이었을까요? 주관.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비판과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럼 뒤집어서 어떻게 가야 된다? 객관적으로 가야 된다. 됐죠? 9번. 다음 중 보기의 문장이 사용된 것과 문법적 기능이 다른 것 그랬습니다. 것. 1번의 것은 뭡니까? 치울 것은 것을 아예 치워라. 뭐가 되는 거죠? 치우다에다가 뭐가 왔습니까? 리을이온 관형사형 어미가 왔기 때문에 것은 뭐가 된다? 의존 명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기에 있는 건 뭐죠? 요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고단하다.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 것은
아이씨. 에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잖아. 이거 무슨 절? 명사절에도 쓰이잖아 지금. 에휴. 그러면 거기 뭐야?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다 동그라미. 전체 서술어죠. 그 안에 요즘 사람들이 살아간다 대신에 뭐가 온 겁니까? 니은 것이 온 거죠. 살아감이 고단하다죠. 무슨 절입니까? 명사절이잖아요. 명사절. 니은 것은 미음, 음과 유사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분명히 절을 할 때. 그러면 보기는 명사절이고 1번은 의존 명사로 쓰이고 3번은 2번은요. 몸이 떨어져 있음은 이거죠. 있다 자리 온 거잖아. 얘도 무슨 절? 명사절. 우리가 앞장서다 자리 뭐가 온 겁니까? 앞장섬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명사절. 이 꽃이 아름답다 자리에 니은 것이었으니까 이것도 명사절. 2번, 3번, 4번은 모두 명사절이고요. 1번은 의존 명사입니다. 여러분 치울 것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어를 넣어도 꽃이 치울 거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사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절 개념과 이렇게 나오면 또 환장하는 거니까 절 개념 다시 확인하세요. 10번 다음을 참조하여 전미사 선이 붙은 단어를 만들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A는 일부 명사 뒤에서 배를 뜻한다. 두 번째 B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철도나 항공의 노선을 뜻한다. C 일부 명사 뒤에부터 여러 가운데 가려 뽑음을 뜻한다. 여객선도 전미사가 붙은 단어다. 맞습니다. 전미사가 붙은 거 맞고요. B의 사례로 경부선, 국내선 맞아요. 철도나 항공의 노선, 경부선, 국내선, 국내선은 항공이고 경부선은 철도죠. C의 사례로 혈액선, 소화선 따위를 들 수 있다. 여러분, 혈액선이나 소화선은 뭡니까? 어떤 물건을 내보내는 셈의 뜻을 더하는 뭡니까?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태극선은 위의 어느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건 맞고요. 11번 다음 조건에 맞게 학교 신문 기사의 제목을 작성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1번 과장된 표현 밑줄. 두 번째 표제어 구체화 하는 부제를 붙인다. 다 밑줄. 해결책 제시. 그러면 표제어는 구체라는 얘기예요. 추상이라는 얘기예요. 추상적. 부제가 구체. 여러분들 표제는 신문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죠? 헤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크게 항상 추상적으로 나옵니다. 스포츠 신문 같은 거 본 적 꽤 오래됐죠. 스포츠 신문에 보면 뭐가 나오죠? 김희선 드디어 옷을 벗다 딱 나오죠. 엄마야 막 여기 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 밑에 보면 드라마 뭐에서 보면 김희선이 드디어 샤워실이 나오고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제는 항상 추상적이고 부제는 구체적이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봅시다. 11번에서 1번 가격은 껑충 반찬은 엉금. 과장된 건가? 네, 과장된 거예요. 가격은 껑충 반찬은 엉금. 과장도 어렵죠. 그다음에 갈수록 부실해지는 우리 학교 급식. 대책은 무엇일까? 해결책이 아예 없죠 지금. 오히려 뭐 했습니까? 질문 던져서 해결을 네가 해봐라 이렇게 돼버린 거고. 2번 모기가 우글우글 동그라미. 심각한 과정이죠. 모기가 이렇게. 여러분 모기 우글우글 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기 시골에 가면 많은데 이런 뭐 내가 접는 답변들을 하지 마시고 모기 많이 물려봐서 이게 몇 마리 나와요? 2마리 3마리 많은 건 진짜 많이 온 거잖아요. 근데 우글우글하면 엄청 많아 있는데 여러분들 뭐 모기가 막 300마리가 와서 잎이 봐라 그렇게 맛있어 하면서 막 꽂아대요 빨대를? 없잖아요. 우글우글은 과장입니다. 일단은 두 번째 모기가 많아. 그쵸? 우글우글이 많다는 뜻으로 구체화 시켰죠. 이용하기에 겁나는 도서가 뭘 해야 된다? 방충망 설치 밑줄 치시고요. 뭐 했습니까? 해결책 제시했죠. 정답 2번이죠. 효율적인 애는 여름방학 보내기. 아예 이 자체가 뭐가 됐습니까? 해결책이 돼버리고 추상화도 안 된 거죠. 이것도. 게을러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 으라차차 들어 맺히기 한판.
추상적이지도 않죠. 그냥 으라차차는 뭡니까? 의성어죠. 으짜짜짜짜 하는 의성어. 그죠? 우리 학교 유도부 전국대회 단체 2회전 진출. 뭐도 없습니까? 해결책도 없죠. 얘는 이제 결론이 이겼다라는 거니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이게 예전에 유도를 했었거든요. 정대에 가면 지는 게 너무 싫어서 지잖아. 근데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파벌이 있는 걸 적나라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대회를 하면 시도 대회도 있고 전국 대회도 있잖아요. 왜? 지역 대회에서부터 주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판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하냐면 예를 들면은 뭐 초등학교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잖아요. 근데 출신이 그때 뭐 협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편파 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확실하게 이기지 않고 판정으로 가면 지니까 우리 항상 사범님들이 뭐요? 확실하게 이겨라 포인트로 아니면 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놓고. 근데 내가 분명히 알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충 모르는 사람들은 야 쟤나 비슷하지 않나 라고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내가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기는데 판정하면 진짜 져요. 재밌습니다 이게. 전국대회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유도하면 뭐 용인대냐 어디냐에 따라서 뭐 하잖아요. 정말 차이 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기지 않으면 판정도 안 해줘요. 분명히 내가 보기엔 유효고 효과고 절반인데 거기서는 절반을 효과로 주고 막 이런 게 허다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봤지만 성공한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추성훈. 유도 파벌에 너무 밀려가지고 금메달을 그 사람은 국가대표가 됐는데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안 되는 국가대표 이진을 보낸다는 몽골 세계선수권 대회 갔는데 전부 한판 승부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발전만 가면 늘 떨어져요. 왜? 용인한테 판정으로 져서. 그래서 못 살겠다 하면서 왜냐면 그 한인 2세잖아요. 제일동포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2세니까 그래서 결국 일본으로 가가지고 국적도 그래서 격투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뭐 성공했지 뭐. 근데 정말 심각합니다. 전국대회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는데 지잖아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럼 저는 TV도 나왔었다니까요. 가끔 가면 여러분들은 잘 안 보지만 낮에 보면은 그 대회하는 거 보여줍니다. 방송에서. 할 프로그램도 없고 방송률도 거의 없지만 공영방송에서 해줍니다. 옛날엔 그 지상파밖에 없었잖아요. 특히 MBC, KBS, SBS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MBC 하나, KBS 둘. 보통 KBS에서 해주죠. 낮에 하면 그 생방송을 해주는데 전국 무슨 대회 요즘에도 하잖아요. 그거. 보면 재미는 없어서 여러분 안 보는 거. 하는데 난 분명히 이겼다고 생각했어. 근데 졌어. 너무 억울해. 판정에서 지니까 뭐 여기는 흰색, 빨간색 이렇게 했는데 뭐 주심이 이렇게 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매트에. 못 나가겠다고.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막 하니까 일어나라고 막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나가 막 이러면서 못 나가는 말은 하지 않고 막 우니까 결국은 어떻게 나왔냐면 심판들이 와서 손 두 개, 주심이 한 명, 부심이 둘이니까 부심이 한 명이 와서 손 두 개 잡고 또 다른 부심은 다리 들고 내쫓아버렸어. 그 방송에 나왔다 그러더라고. 난 못 봤는데. 왜냐면 부모님들은 보잖아요. 지 자식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그 다른 사람 모으면서 너 다 나왔다고. 다 나왔다고. 근데 그네 지방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대구에서 했거든요. 나왔는데 전 그건 봤습니다. 밥을 먹고 9시, 그때 8시간이 다 9시 뉴스니까 지방 방송을 하잖아요. 중앙방송, 지방방송. 근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온 게 아니라 뉴스에서 이렇게 무슨 대회 하는데 요즘에 뭐 유도는 그 예의를 하는 운동인데 승패를 승복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렇게 그건 나밖에 없거든. 그때도. 난 눈살을 찌푸린 사람이 된 거야. 너무 짜증이 나니까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었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편법 판정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몸으로. 뭐 어떻게 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단체전이어서 근데 우리 단체전은 전국에서 3위인가 하고 개인전은 2위인가 했거든 제가. 또 결선전에 졌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또 울려고 딱 울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부님이 딱 째면서 나와 이러더라고. 입이 다 보이잖아. 에이씨 이런 걸 딱 보니까 사부님이 이씨 그래서 막 밖에 가서 울고 계속 울었어요.
사진 찍어주잖아요. 부모님들이 가서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막 울면서 나 혼자 막 어깨 이렇게 돼서 막 울면서 나오는 거. 너무 억울해서 그런 것들. 봅시다. 9번입니다 이제. 9번이 아니죠. 12번. 다음 중 낱말의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 이울다가 뭐죠 여러분들? 이울다는 꽃이나 나뭇잎이 시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미리 경험에서 얻은 묘한 이치, 도주하다, 학식이나 재능이 아주 대단하고 깊은 거 맞고요. 여러분 깜냥은 그나마 요즘에 알잖아요. 보통 보면 저기 깜냥도 안 되는 게 반장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니고 있는 힘의 정도. 아니면 뭐 싸울 때 이 깜냥도 안 되는 게. 뭐 여자분들은 잘 안 쓰죠 이런 말들. 뭐니 이러죠. 왜? 남자들은 쥐패버린다 막 이러고. 자 13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읽을 수가 있고 뜻을 알아야만 푸는 거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구급도 요즘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옛날과 달라요 분명히. 자 1번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호가 호의. 그쵸. 여우가 누구의 세력을 등에 호랑이를 등에 지고 세력을 얻고 있는 거죠. 2번은요 사면 초가. 이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3번 한번 읽어보세요. 뭘까요? 에? 지신 이러지 말고 그 앞에 거 지신은 나도 읽을 수 있다. 다 고갱지신입니다. 그 고갱지신이 무슨 뜻이죠? 고갱지신 다리와 팔과 같은 신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최측근이란 뜻입니다. 다리와 팔같이 중요한 신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저지화죠.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가 뭡니까? 학식이 낮다라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그 사람은 동생이 대통령인 것을 믿고 호가호위한다. 맞죠? 그 사람은 동생이 대통령이니까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몸짓을 했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2번. 자금줄이 막혀 회사 사정이 위험에 빠져있으니까 사면초가 맞고요. 그 험한 곳에서 사신으로 가주겠다니 그대는 짐에 뭐가 된다? 최측근이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고갱지신 맞습니다. 4번. 그 나라는 양쪽이 강대국 다툼에 휘말려 그야말로 정조지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뜻으로 쓰셔야 됩니다. 뭐가 돼 있을까요? 경천하사 정도가 될 겁니다. 14번. 다음 중에서 발음이 두 가지로 나지 않는 것을. 의 발음이 문제죠. 띄어쓰기는 뭐도 되죠 여러분들? 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문에 띄어쓰기도 되고 띄어쓰기도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되고요. 숫지는 오로지 뭐가 됩니까? 시옷이 무슨 받침으로 소리 나는 겁니까? 디귿. 그래서 숫쥐입니다. 쥐. 숫쥐가 아니라 숫쥐 발음이 나는 거죠. 검열은요? 검열도 되고 검열도 되는 겁니다. 예의도 되지만 예이도 되는 거죠.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이로도 발음 나니까요. 15번. 다음 밑줄 친 낱말 중에서 품사가 관형사 동그라미 치시고 품사 동그라미. 자, 우리가 품사를 어려워하는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친절한 학원이야, 그쵸? 또 다시 해주고. 자, 품사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 명대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 동사, 형용사가 된다. 세 번째 뭐 할 수 있으면? 수식을 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 관용사와 부사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감탄사가 된다 이거죠. 자, 반드시 순서를 어떻게 봐야 된다? 요렇게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됐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내가 항상 예를 드는 거 우리 돼지 무슨 돼지?
되지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예쁘는 뭘 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되지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거죠.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수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관형이나 부사 이거죠. 근데 보세요. 품사를 물어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품사를 물어보면 이 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하얀색은 뭐가 되는 겁니까? 품사 9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조사 붙을 수 있나부터 찾아야 된다 그랬죠. 조사 붙여보세요. 우리 돼지는 예쁜 돼지 아니죠 이거는.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활용돼야 한대요. 기본형이 예쁘다, 예쁘고, 예쁜 활용이 되니까 얘는 형용사가 된 거죠. 그러면 품사는 뭐가 된 겁니까? 분명히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문장 성분은요. 뭘 수식하는 겁니까?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 사가 아니라. 그래서 문장 성분은 관형 어가 된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뭐만 물어봤습니까? 품사만 물어보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돼야 안 돼요. 첫 번째. 저기가 바로 동그라미. 뭘 수식하고 있습니까? 남대문. 그러니까 뭘로 보기가 좋아요? 뭘로 보기가 좋아요? 바로는 뭘로 보기가 좋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보면 뭘로 보기가 좋냐고. 이씨 원래 품사는 부사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뭘 꾸미고 있어요 지금. 남대문이라는 체온을 수식하니까 관형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바로 아주 이런 것들 예외적으로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다? 체온을 수식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는 뭐다? 부사입니다. 예외적인 부사입니다 이거. 부사는 원래 뭘 수식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외적인 부사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꼭 예외적인 건 암기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부사예요. 두 번째, 마르는요. 기본형 조사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르다, 마르고, 마르니, 마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형이 마르다, 마르고, 니은이어서 마른이 된 거죠. 품사는 뭐죠? 형용사. 문장 성분은요? 관형 그러니까 품사를 물어봤으니까 니은은 뭐가 되는 겁니까? 형용사입니다. 품사를 물어보는 거와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아무런 기본형이 있어요? 아무다, 아무러다, 아무러니, 아무런 이런 거 없죠? 근데 아무런 자체가 뭘 꾸민 거죠? 1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관형사입니다. 네 번째, 다르는 기본형이 있을까요 혹시? 다르다, 다르고, 다르니, 다른이 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품사는 뭐죠? 형용사.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대놓고 품사를 물어봤으니까 문장 성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관형사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3번. 16번. 다음 중에서 괄호 속에 쉼표가 들어가면 내용이 어색해지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아, 깜빡 잊었구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아, 감탄사니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저 스위스에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다음에 쉼표하면 아름다운이 뭐가? 가고 싶다와 호응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뭐 이상해지잖아요. 어디에다 가면 좋을까요? 우리는 다음 아니면 우리는 다음도 좋고 참으로 다음에도 괜찮아요. 우리는 저기 이렇게 해야 우리는 진짜로 저기에 이렇게 뜻이 돼야 되니까 위치가 잘못되어 있죠.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우겠다. 만약에 여기에 컴마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의적 표현이 돼버리잖아요. 컴마가 없으면. 그러니까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컴마를 찍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컴마가 없으면 어떻게 중의성이 돼요? 갑돌이가 잘라서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할 수도 있고 갑돌이가 울고 있어요. 근데 배웅을 누가 하고 있어요? 갑순이 배웅했나 보지 뭐. 헤어졌지? 잘 됐지 뭐. 이렇게 헤어져야 공부합니다.
4번도 철수와 성호 찍어야만이 뭐가 됩니까? 편을 먹기가 좋죠. 안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해석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태준의 돌다리입니다. 자, 돌다리인데 이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문학에서도 하나 또 하고 갑시다. 문학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내용들이 나올 때는 60년대부터 한 8, 90년대까지 90년대 소설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왜 90년대 소설들이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게 7, 80년이 거의 끝이었을 겁니다, 아마. 일제강점기에는 더럽게 많이 배우고 2000년대는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서점에서나 봤지, 교과서에서는. 근데 요즘에 교과서에서는 뭐 음악하면서 뭐 아이돌이 들어오고 이렇긴 하는데 작품 자체를 안 배우는데 왜일까요? 왜 안 배울까요? 최근의 걸 왜 안 배워줄까? 왜 그러냐면 책이 출판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교과서에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일관되고 통일된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해석이 분분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 책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가르쳐 버리면 수능이나 어떤 국가적 시합에서 난리가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고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나야만이 뭐가 돼? 논문이나 이런 것들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렇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다 보니까 20, 30년 뒤에 나오는 겁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아니면 뭐 요즘에 나오는 건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나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는데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쳐 주는데 답이 안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오면 이거는 신세대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세대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6, 7, 80년대를 넘어올 때 보면 산업화 시대와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산업화와 관련돼서 무엇 가치관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세대는 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근데 9세대는 이전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니까 개인주의. 물론 이 키주의도 나올 수 있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개인주의. 여기에는요, 공동체. 이타주의는 안 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배경이 어디? 도시. 주로 배경이 시골. 도시 중에서도 사람과 개인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대부분 아파트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세대가 갈등을 벌이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젊은 세대가 승리한다면 주제가 뭘까요?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만약에 늙은 세대가 승리하면요, 싸가지 없는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젊은 세대 좋은 얘기 안 나와요. 왜?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이것 때문에 작가들이 이런 세대 잘못된 거야 하면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중학교에서 옥상 위에 민들레꽃이라는 작품 본 적이 있어요? 궁전아파트. 보세요. 뭐가 나오나? 궁전아파트 물질문명이죠. 거기다가 할머니가 좋은 방에 있지만 자꾸 궁전아파트는 뭐합니까?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 안 매달고 번지점프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옥상에서. 번지점프해서 갑자기 돌아가셔요. 근데 나는 나중에 알죠. 우리 할머니도 안방에서 제일 큰 방에 살면서 어머니가 약도 주고 용돈도 많이 주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랑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부. 돌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아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의사의 아들 밑줄.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자, 이제부터 볼까요? 여기까지 보면 이 아들 참 좋아요. 근데 밑줄,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밑줄 1번.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니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못 수용하는 것. 밑줄 2번.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밑줄 3번. 3번.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계속입니다.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4.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며진 것이라 입원실로 변경하기에 용이한 것. 계속입니다.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싼 겁니다. 염하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5번. 다시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 동그라미 별표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만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다는 것. 6.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다는 것. 7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뭘 우선시하는 겁니까? 시골 땅보다는 자신의 병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럼 뭘 중시하는 겁니까? 물질 중시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뭘 중시할까? 땅을 팔까요? 안 팔까요? 추론해볼까요? 팔면 뭐가 되는 겁니까? 현대사회 비판하는 겁니다. 안 팔면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는 계획을 통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창섭. 미친 거죠, 이거. 2번.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 맞죠?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 맞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 실리 추구하겠다는 창섭입니다. 3번.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창섭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 아니죠. 4번째.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돈이 모자란 거지. 건물을 일부의 직원 합숙실을 두려는 계획을 통해 배려심 많은 건 아닙니다. 18번.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삼춘곡이죠.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엊그제 동그라미 겨울 밑줄 새봄 돌아오니 밑줄.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엊그제는 과거고 새봄은 현재입니다. 도와 행화는 석양리에 피해 있고 꽃이 폈죠. 녹양방초는 새우중. 새우중이 뭐죠, 여러분들? 요 새우중 밑줄치고 꼭 체크해 두세요. 계절적 배경. 새우중은 계절적 배경입니다. 푸르도다. 칼로 몰아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칼로 이렇게 잘 다듬었느냐 아니면 붓으로 잘 그렸느냐?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사물사물마다 헌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 동그라미 치시고 새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처럼 울고 있죠. 여기까지는 의인합니다. 춘기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아양이로다. 그러니까 이때 우는 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애교와 아양을 떨면서 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봄에 이렇게 무엇이 생명력이 있는 화자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새도 기분이 좋아서 울고 있는 거죠.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자, 동풍이 건득 불어 적설을 다 녹이니 사면 청산이 옛 모습이 나노매라. 귀 밑에 해묵은 설이 밑줄. 여러분들 귀 밑에 해묵은 설이니까 여기 무슨 색이 있다? 흰색이 있는 거죠. 그럼 귀 밑에 흰색이 있는 여기는 뭐밖에 없습니까? 흰머리. 흰머리를 다 녹여볼까 하노라. 녹을 줄 모른다.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뭐 한 겁니까? 늙음에 대한 한탄. 가는 봄의 예찬. 근데 나에서도 봄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동풍이 건득 불어 눈을 흩어내고 있으니까 좋지만 나는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 봄이 오니까 나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귀 밑에 해묵은 소리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녹을 줄을 모른다. 아, 봄은 왔지만 좋은 봄은 왔지만 요놈이 흰 눈을 없애듯이 내 흰 머리를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내 흰 머리를 녹이지 않는구나. 좋은 봄이었지만 나는 한 살 먹고 늙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4번. 가는 봄의 흥겨움, 나는 봄의 서글픔, 흰머리가 난 자신을 보면서. 1번은 뭘까요?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의 유한성 없습니다. 2번 가와 나는 가는 나와 달리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나도 봄과 겨울이 있으니까 정답은 될 수가 없고요. 3번 나는 가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나에는 의인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에는 의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가와 달리 의인화니까
아니 동풍이 내 귀를 뭐 녹인대요. 녹일 줄 모른대요. 사람처럼 봤다고 치더라도 어디에도 가에도 의나 있죠. 감정이입이 되는 새가 울고 있는 것. 자 19번 다음 글의 전개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 그랬습니다. 전개 방식 하나 볼까요? 답지부터 1번 예시 동그라미 대조 묘사 밑줄 부분적 동그라미 분류 동그라미 2번 비교 대조 부분적 밑줄 3번 대조 동그라미 분석 유추 부분적 밑줄 4번 유추 동그라미 3번 인쇄가 안 됐어? 아예 없어? 나머지 있나 본데? 괜찮아. 3, 4번이 답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면 돼. 대조 중심으로 하되 분석과 유추 부분적 4번 유추 동그라미 중심으로 하되 묘사와 분석이 부분적 묘사 분석 부분적 보고 갑니다. 자, 우리의 전통 가옥인 초가집 지붕의 성과 형태를 생각해보자.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전통 가옥이 초가집이죠. 초가집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대요? 성과 형태를 말하고 싶대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마치 주변의 야산을 옮겨놓은 듯한 낯익은 형태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성과 형태가 자연스럽게 미의식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생활 속에 나타난 것이다. 조선 백자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자기처럼 대칭과 완벽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뭐합니까? 우리 자연 초가집이 어떻다고 지금 뭐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묘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와는 같지 않지만 중국과 같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대조적인 것도 나타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번 다음 글의 내용으로 가장 동그라미 뭘 찾으란 얘기입니까? 전체 내용 가장 잘 요약하고 돼지는 목이 짧다. 돼지를 2번 죽였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짧다. 3번 죽였어. 그러나 목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못난 것은 아니요 길다고 해서 잘난 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질문은 답을 찾아야 되죠.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짧아도 괜찮고 길어도 아닐 수 있다 이거죠. 맞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답지도 2가지가 나와야 돼요. 2가지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답이 보니까 목이 길기로는 기린이 수석이다. 그러나 그 기다란 목을 느리고 좌로 우로 혹은 전후 상하 좌우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그 줏대 없는 겁쟁이 태도는 보기에 어떠한가?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그 보조는 풍신 좋은 체교와는 영 딴판이다. 돼지는 다행히 짧아서 곧은 목이다. 고집은 셀지 모르지만 좌고우시 동그라미 치고요. 추태 없다. 목표로 향하여 일직선 동그라미. 그러면 누구는 일직선이 아니에요? 기린. 좌고 우면하는 건 누구예요? 기린. 그럼 2개가 다 들어간 건 몇 번입니까? 목이 짧지만 태도가 당당한 돼지가 목만 길고 줏대 없는 기린보다 더 낫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짜잔 이렇게 해서 끝냈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유임을 나눠준 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